손예진, 김주혁 주연의 영화 비밀은 없다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이 영화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한테 마케팅 시켰으면 관객이 2배는 늘었을 거라고 이 영화 얘기 나올 때마다 땅을 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친구예요. 그녀는 이경미 감독을 아주 사랑한대요. 그래서 물었죠. 네가 생각할 때 이경미 감독의 매력 포인트가 뭔데?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비밀은 없다가 흥행에 실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들이 전부 매력 포인트야.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멍 때리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성별에 따른 전형성에 아랑곳하지 않는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관객의 기대를 신나게 뒤집어 제끼는 스토리 전개. 와,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모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진짜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전형적인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대를 신나게 뒤집어 제끼면서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의 스토리텔러는 이렇게 대중들의 기대를 엎어치고 맺히며 아랑곳 않고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경미 감독입니다. 빅리틀 라이프 14회를 시작할게요. 저는 제작을 맡은 장도수 PD입니다. 사람 시켜서 내 새끼 죽였나? 사람 시켜서 내 새끼 죽였나? 미친 동네에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여기는 시장주 인간 씨앗보다가 근본도 없고 썩어 빠진 동네께. 꺼져. 꺼져. 영화 비밀은 없다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대목입니다. 매우 폭력적인 대목이고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이고 영화 앞과 뒤를 나누는 배꼽 같은 지점입니다. 이때까지는 가끔은 웃기기도 하는데 이제는 농담으로라도 웃을 수 없게 되거든요. 이경미 감독의 장편 데뷔작 미스홍당무는 환장할 정도로 처음 느낌 그대로인 사람들이 잔뜩인데 두 번째 영화 비밀은 없다는 처음 인상 그대로인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보건교사 안은영도 그렇지만 이경미 연출이라는 말로 무엇을 보게 될지를 미리 예측하려고 하면 할수록 작품이 주는 재미를 느끼기 어렵다. 아마도 그것이야말로 이경미 감독 작품들의 특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하는 중입니다. 다음 영화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나실까요?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이경미 감독님의 영화 속 여자들이 빅 리틀 라이프에 나온다면 우리는 주로 웃을까요? 울게 될까요? 그냥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비밀일기를 공유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여자들의 창조자 이경미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감독님 영화들도 좋아하고 책 쓰신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시나리오가 또 영화랑 약간 다르니까 시나리오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 잘돼가 무엇이든이라고 하는 에세이 쓰신 거에서 박완서 작가 인용하신 부분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네.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습작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작가의 삶이다. 아씨 어떡하지? 2005년도 5월 12일 얘기로 되어 있는데 예. 자 감독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저는 요즘에 제 다음 작품 시나리오를 쓰면서 또 혹시 재미있는 뭔가 영화화나 드라마화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소설이나 다른 나라의 영화들이 있을까 찾아보면서 또 저희 집에 두 고양이를 밥도 먹이고 같이 놀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신 작품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책, 영화 아니면 뭐 해외 작품, 한국 작품 가릴 것 없이 되게 많이 보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혹시 보신 것들 중에서 재밌는 작품 있을까요? 최근에 본 것 중에는 노매들랜드. 완전 좋죠. 예, 저 그 영화 너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너무 기다리고 있다가
시사회가 있다는 소식을 전에 듣고 예, 한 주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네. 달려가서 봤었어요. 예. 진짜 노매드랜드 보면서 저는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요즘에 왜 한국에서도 여성서사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되게 말이 많은데 저는 노매드랜드를 보다가 진짜 신기하고 새롭다고 느꼈던 게 그런 뭐 여성서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강박이 없이 그냥 디폴트 인간으로 여성이 나오는 네. 그리고 노년의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예. 그리고 그들이 가족이라는 맥락을 벗어나서 예. 혼자 존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네. 배우들의 연기가 놀랍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 실제로 그 맞아요. 생활을 하시는 네네. 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그 중에 한 사람은 현장에서 캐스팅을 했고 나중에는 출연을 안 할 때 스텝으로도 뛰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 프로젝트인지 정말 너무 자세히 알고 싶은 프로젝트예요. 네. 보고 나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배우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네. 자연스럽게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대 배우가 일단은 굉장히 어려울 맞아요. 테고 그래서 프랜시스 맥도먼도 진짜 대단하다.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프랜시스 맥도먼의 힘이고 그다음에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편안하게 자기 것을 끌어낼 수 있게 어떤 환경을 형성해 준 감독과 스태프들의 그렇죠. 모두의 승리죠. 놀랍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정말 뭐 노매드랜드 같은 작품도 있지만 예. 감독님이 다 나중에 이런 영화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신 작품들도 있을까요? 그런 작품들은 제가 막 지금 판권도 알아보고 리메이크도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네네. 그렇고요. 예, 여러 가지 이것저것 쓰시고 있어요. 그래도 알아보실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나요? 예,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작품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뭐 판권을 손에 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만 딱 몇 페이지 넘겨서 재밌다 싶으면은 빨리 이미 연락해야 돼? 예, 이미 그때 늦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오래된 작품 같은 경우 중에서도 조금 재밌다 싶으면은 이미 다 팔려 있고 이러니까 예, 어려워요. 어려운 그 틈에서도 뭔가를 좀 찾고 있어요. 네. 예, 예. 제가 이번에 보건교사 아는 영을 하면서 네. 원작 소설이 있는 것을 영상화하는 걸 처음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거를 오리지널로 쓰는 것도 재밌지만 어떤 창작자의 작품을 각색하고 해석해보고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덧붙이고 이러는 것에 재미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넓게 선택폭을 넓혀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쓰는 게 한국에서는 좀 더 좀 많은 경우 혹은 일반적인 경우 또 이제 감독님들이 어떤 자기의 세계를 보여주기에 더 확실한 방법처럼 느끼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원작이 있는 작품을 이렇게 하는 것도 다른 매력이 있구나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원작을 쓰는 거는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빨리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시나리오를 빨리 쓰는 편이 아니라서 긴 시간 많이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기에는 인생이 살면 살수록 좀 짧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리고 감독님 지금 오리지널 시나리오 영화 쓰셔서 7년에 한 편씩 찍으시면 네.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네. 네.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네. 결론을 내린 것도 있고 그리고 보건교사 아는 형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점 중에 하나가 제가 혼자 쓰라고 그러면은 절대 상상도 못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더 그 경험의 폭이 넓어진다는 기분도 들고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창작의 세계를 엿보는 재미가 되게 거기에서 좀 희열도 좀 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최근에 이제 많이들 극장 가는 습관이 없어졌다든가 네. 이제 극장 안 가고 이를테면 OTT로 영화 보는 게 익숙해지고 있다든가라는 네. 식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아마 감독님께도 지난 한 해 동안은 그런 극장으로부터는 예년보다 좀 멀어진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런 와중에 넷플릭스라든가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하시면서 느끼시는 OTT하고 극장 영화하고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꼈어요. 일단은 TV 시리즈는 분량이 굉장히 그렇죠. 많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메이킹하는 속도가 영화의 몇 배 이상 빠르고 그래서 그 스피드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리고 포맷 자체가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그다음에 각자 관객분들이 각자의 자기의 툴로 노트북으로 보시는지 아이패드로 보시는지 맞아요. 제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네.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는 또 그거에 맞춰서 그 메이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완전히 포맷이 네. 달라졌다는 것, 뭐 예를 들면 어두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TV 시리즈를 만들 때는 좀 더 조심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화면 볼 때 상태가 그쵸. 극장에서 같이 통제된 게 아니니까. 네네. 그리고 까만 화면이 떴을 때 자기 얼굴을 보게 되는 맞아. 일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어두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와 어떤 심연을 보여주고 싶은데 자기 얼굴을 보게 되니까 예, 어둠을 봤더니 예, 어둠 속에 내 내가 얼굴이 있더라. 나를 보고 예, 아주 직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 그다음에 또 뭐 사운드라든지 맞아요. 예, 그것도 천차만별이니까 예를 들면 막 음악 쫙 해가지고 뭐 아니면 뭐 막 자동차 뭐 경주 막 부앙이라든지 막 폭탄이 붕 떨어 이럴 때 막 극장에서 볼 때 사운드가 주는 그쵸. 쾌감 같은 거는 선사하기 울리는 좀 것 같은, 그런 거 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또 2시간 안에 선사하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50분 내외로 이것을 텐션을 가지고 가는 거랑은 또 이게 또 완전히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세계는 뭘까라고 더 궁금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건교사 안녕 만들고 나서 더 시리즈물을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예. 보건교사 아는 영 같은 경우는 특히나 후반 작업에 시간이 적지 않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촬영 다 마친 다음에 공개가 될 때까지 사실은 어떤 반응이 올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감독님도 굉장히 조바심 속에서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영화는 개봉하기 전에 피가 말리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박스오피스가 너무 중요하고 그쵸. 그 개봉하는 날 전날 예매율이 이 영화가 극장을 며칠을 점유하냐를 맞아요. 판가름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전날 예매율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나뉘게 되고 나중에 극장에서 내린 뒤에 뭐 스트리밍 서비스로 갔을 때에 얼마나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아무 그 연관이 없이 오로지 예매율로 작품의 성패가 나뉘게 되니까 그 개봉하기까지 그다음에 그 극장에서 그러니까 개봉하고 첫 주가 진짜 피가 말리는 시간들인데 보건교사 안녕할 때는 이걸 만들면서 어차피 릴리즈 되는 순간 다 끝났어. 다 끝났고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이것이 집계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뷰수가 집계되지 이걸 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너무 마음 편한 거예요. 어차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 만들 때는 야 이거 만들고 극장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내 영화를 어디서 다시 찾아보게 될까. 난 이 영화를 사람들이 좀 계속 봐줬으면 좋겠는데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또 되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이건 일단 딱 걸리면 뭐 그쵸. 망하지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거기 계속 언제까지고, 네. 데이터베이스화돼서 거기 있으니까 그게 참 그렇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 편했어요. 아, 근데 그런 관점도 가능하겠네요. 네. 이게 유통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네. 특히나 뭐 제가 알기로는 미송당무 때였던가요? 그 영화가 제가 이제 그때 시나리오집 나올 때 인터뷰 때문에 다시 보려고 하니까 그때는 뭐 제작한 영화사가 뭐 어떤 상황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OTT 플랫폼하고 제때 계약이 안 된다든가 네, 늦춰진다든가 맞아요. 이런 일도 있잖아요. 네, 미송당무가 그랬죠. 그 투자했던 회사가 사라지는 바람에 보여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그래서 한동안 묶여 있다가 최근에 최근에는 이제 올라갔더라고요. 풀렸죠. 예, 최근에 풀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든 사람은 내가 만든 작품이 또 나를 설명하는 여러 요소 중에 그럼요. 하나인데 누군가에게 처음 나를 소개할 때 무엇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이 찾아볼 길이 맞아요. 없으면 이게 네. 내가 설명이 안 되니까 그게 좀 답답한 면이 있었죠. 예. 영화라는 게 촬영하기까지 과정도 만만치 않고 지금 말씀하신 개봉한 다음에 그 며칠 피말리는 며칠 보통 목요일 날 개봉하니까 첫 번째 주말 그 목금토 예. 이 나흘간의 예. 성적이 사실은 일주일 더 걸릴지 네. 한 달 걸릴지 그쵸. 아니면 바로 그냥 월요일부터 내릴지를 네. 결정하잖아요. 예, 근데 예. 그리고 홍보를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도 그러니까. 전략이 바뀔 수가 있죠. 네. 예매율이 낮으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일반 관객들이 보는 건 그 시간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이 홍보를 하기 시작하고 감독님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고 예. 영화가 공개되고 그 짧은 한 주에서 한 네. 달 정도의 시간을 보통 관객들은 보게 되는데 네네. 사실 감독님의 시간은 그 영화와 관련되어서 약간 지지고 볶고하는 5년 7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아, 비밀은 없다가 좀, 그러니까 미송당무하고 비밀은 없다 사이에 텀이 길었어요. 네. 네. 그게 2008년하고 진짜 2015년. 길었죠. 예, 예. 2016년. 그동안에 저는 계속 일을 하죠. 계속 쓰죠. 계속 쓰고, 까이고, 엎어지고, 울고, 또 새로 쓰고, 뭐 이거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은 없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이제 제가 하도 미송당무 만들고 오랫동안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을 안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났는데 결혼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제 너무 소식이 사라져 없으니까. 있으니까 소식이 아유. 없으니까 결혼하셨어요? 라는 얘기도 듣기도 했고. 그리고 진짜 재밌었던 게 너무 오랜만에 두 번째 영화를 만들었더니 신인 감독상 후보에 다시 오르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그랬어요. 비밀은 예. 없다로? 네, 비밀은 없다. 그때 어디였지? 부일 영화상인가 신인 감독상 후보에 올랐다는 연락을 받고 이게 그게 있대요. 뭐 몇 년이더라? 6년인가 7년인가 하여튼 이상이면 다시 신인 취급을 한다. 신인 이제 상 후보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일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시나리오를 다 쓰신 다음에는 예.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는 거를 보통 확인하시는 순간이 어떤 때인가요? 시나리오를 완성됐다라고 확인하는 순간 저 같은 경우는 후반이 다 끝나면은 시나리오가 완성됐다고 느껴요. 그럼 실제로 촬영까지 다 끝나고 네, 후반 촬영 작업까지 끝나고 편집하고 음악 깔고 사운드 다 해가지고 파이널 믹싱 딱 하면은 그날이 저한테는 이거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다라고 느껴요. 작업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미송당무 때는 정말 시나리오를 쓴 대로 그대로 찍었는데 비밀은 없다 때부터 제가 좀 일하는 스타일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교사 같은 경우도 보건교사에 나오는 나레이션 같은 거는 사운드 파이널, 그러니까 ADR 따는 마지막 날까지 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좋아지니까. 그리고 작업 과정을 다음 스텝 밟고 다음 스텝 밟으면서 거치고 거기에 덧붙여지고 하면서 저도 만드는 사람이 내가 만들면서도 이게 이 의미였구나라고 각성이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이걸 썼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살리려면은 요거를 좀 요렇게 그쵸.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한테는 약간 영화 작업이 영화든 TV 시리즈든 테트리스 하는 기분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밑송당무는 시나리오를 쓸 때 상상한 것을 그대로 구현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사실 제가 뭘 느꼈냐면 영화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기 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코 계획대로 무언가를 진행할 수 없어요. 맞아. 그냥 촬영날 하루만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변수가 수십 가지가 생기는데 해가 빨리 뜨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뭐 아니면 뭐가 무슨 소품이 뭐가 맞아, 빵꾸가 나고 아니면 뭐 어쩌죠 뭐 트랙이 뭐가 안 났어요라든지 뭐 하여튼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려고 했던 걸 그대로 고집하려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이것은 내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여러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개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비밀은 어떤 때부터. 그러고 나니까 어떤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닥쳤을 때 그거를 그 불행하게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점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스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릴이 있어요. 뭔가 어떤 것이 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대처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거를 만드는 거기서 생기는 또 스릴이 있고 이러다 그게 또 창작의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비밀은 없다 때 경험을 하면서 그 재미에 좀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촬영 현장 가면 예. 제일 좋을 때가 예. 저는 어차피 구경만 하는 거니까 예. 감독님이 촬영 시작하라는 사인 딱 내릴 때 그러면은 네. 이제 정말 조용해지잖아요. 네. 정말 약간 숨이 막힐 것 같은 네.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서 있는데 네. 다들 숨도 안 쉬고 그 멈춰 있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배우만 살아서 움직이는 네. 것 같은 네. 근데 그 순간이 주는 어떤 압도하는 감정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전과 그 이후는 다 아수라장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그 매일매일의 현장에서 감독님들이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들이 엄청난 압박 속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감독이라는 직업이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때 자기 확신을 가지고 끌어가는 네. 힘을 갖고 있으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기대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현장에서의 감독님은 어떤 유형인가요? 네. 저는 MBTI 어떤 유형인가요? 네. 저는 제가 어떤 유형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저를 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볼 수 없어서 제가 어떤 유형인지 모르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부러워요.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딱 압도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순간에 이렇게 딱 패를 던지고 막 그러는 그런 감독님들을 보면은 나는 왜 저런 모습을 가지지 못한 이 저주받은 나는 뭘까라는 생각을 늘 하죠. 예,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화를 필요한 때에 효과적으로 잘 내는 사람이 부러워요. 저는 그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괜히 화를 냈다가 미안해라고 내가 다시 말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효과적으로 잘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는 아예 그 방법을 조금 안 쓰는 편이죠.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늘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예, 매일 매 시간 매 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라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예, 다른 거는 뭐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냥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예. 진짜 결정할 게 많잖아요. 감독은 네네. 예.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일이고 예. 특히나 그 현장에서는 늘 당장 내가 결정해야지만 다음 일이 예. 벌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러면 그렇게 선택을 할 때마다 사실은 매번 확신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정은 확신을 가지고 해요. 왜냐하면 확신을 가지지 않고 결정을 해버리면 그 다음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정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늘 해요. 예. 그리고 결정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그 결정이 틀렸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러면 이거를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다른 거를 모은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결정하는 순간에는 확신을 가지고 해요. 그럼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결정들은 이건 당연히 이 길이니까 이렇게 가야지 하는 결정들도 있는데 어떤 결정은 정말 그냥 직관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걸 해야겠어라고 할 때 이걸 해야겠어라는 것을 모두를 설득시킬 여력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촬영할 때 찍다 보니까 지금 이거 필요한 것 같아라고는 느껴지지만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걸 다 설명 못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직관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다행히도 그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내 직관을 믿어주는 스태프들하고 호흡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매번 문제가 다 생기니까요. 설득을 하는데 시간을 들니까. 네. 그리고 직관대로 움직였을 때 그게 틀렸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땐 조금 위험한데 직관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보통은 다 맞더라고요. 이게 그 영화 관련해서 일을 이제 하려는 분들, 학생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하는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의견일 수는 없고 그렇게 다른 생각들이 현장에서 되게 급한 상황에서 맞부딪힐 때가 많을 텐데 그러면 뭐 어디까지는 설득을 하고 어디부터는 내가 그냥 져주고 이런 결정들을 이루어 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게 너무 어렵고 저도 궁금해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을 하면서 찍는지 저도 참 궁금해요. 네. 박찬욱 감독님 어떻게 하시나요? 글쎄요. 감독은 어떻게 하시지? 박 감독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감독님들한테는 이런 얘기 혹시 안 물어보세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가이드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설득을 하는 방법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태프를 설득할 수 있는 101가지 방법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한테 예를 들면은 저는 화를 효과적으로 잘 낼 수 없는 사람이라서 안 내는 방법을 선택을 했지만 누군가는 화를 잘 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화내는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다른 것처럼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이 다 다른 것 같아서 정석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냥 이렇게 다른 작업들도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나 이렇게 그냥 곁눈질로 보고 또 제가 그동안 작업하면서 어떻게 흘러가 왔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거 한 가지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거는 점점 느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걸 얘기하는 게 지금 되게 웃기긴 한데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저도 잘 못하지만 왜 그냥 내가 설득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상상을 할 때 우리는 어떨 때 설득이 될까라는 거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굉장히 맞는 말을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설득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마음 맞는 똑똑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장대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팀을 짜는 것부터가 중요한 결정일 수밖에 없는 게 이를테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이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은 것을 재미있어 하는가. 그게 되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예. 그렇죠. 특히나 예. 감독님 작품들에서는 웃긴 대목들이 되게 특이하게 웃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약간 한 끗 차이로 안 웃길 수 있는데 갑자기 예. 웃기고 있고 예. 저는 비밀은 없다 이제 이번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다시 보다가 그 초반에 그 아이가 자기 친구에 대한 인상착의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엄마의 어렸을 때 사진을 보고 네. 그 인상착의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뭐 커피무늬 안경테를 쓰고 뭐 이런 식의 머리는 막 이렇게 뭐 엉클어져 있고. 근데 그 대목을 다시 보다가 그 대목의 그 약간 그러니까 음향 효과와 편집한 호흡과 그때의 김주혁 씨와 손예진 씨 얼굴 표정 같은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거기 전혀 웃을 대목 아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감독님 작품들에서 너무 좋은 대목들은 그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선택들을 예. 너무 적재적소에 예. 그것도 웃음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 딱딱 넣는 게 예. 되게 어떻게 보면 용감하다 같은 예.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불안할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다른 주변의 스태프들이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너무 이상해요, 감독님.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예, 늘 정말 모든 그냥 감독님이잖아. 너무 이상해. 맨날. 예. 근데 저는 늘 속으로 생각하죠. 좋으면서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 봐. 뭐 이러면서. 근데 저는 웃음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늘.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만날 때도 그냥 내가 친구를 만나든 누군가를 만날 때처럼 내가 작품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아니면 조금 친한 사람과 어떻게 지내면서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과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가까워지냐라는 어떤 저의 스킬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저 사람과 얘기 나누고 싶어라는 저의 그 태도하고도 같으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웃음은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웃음만큼이나 아마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배우 활용법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미 알려진 그 배우의 이미지와 다른 어떤 모습을 끌어낸다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는 되게 복합적인 어떤 경우에는 그 배우가 잘하던 걸 더 잘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저는 그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 비밀은 없다를 보면 단순히 그때까지 어떤 그런 청순한 이미지로 멜로 영화를 많이 찍던 배우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대사를 하는 방식 자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눌은 제가 사실은 오늘 팟캐스트 하면서 처음에 그 사람 시켜서 내 새끼 죽었나 이 대목이 이제 그 손예진 씨 대사 부분인데 따귀를 세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세 대 때리고 침을 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목부터 해서 막 목을 조르고 이 대목 전체에서의 손예진 씨가 그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노려보고 있는 얼굴 같은 걸 볼 때 이전까지 몰랐던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같은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역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때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게다가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진폭이 다른 그런 뭐 분노하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투리를 쓰거나 이런 연기를 배우한테 설득하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은 없다 각본을 쓰기 전에 예진 씨를 우연히 시사회 어떤 자리에서 봤는데 제가 스크린을 통해서 보던 모습과는 다른 굉장히 뭐라 그러지 털털하고 활발한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하던 차 만약에 비밀은 없다 연홍이를 예진 씨가 하면은 예진 씨가 굉장히 화를 낸다거나 막 분노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혼내키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보면 좀 짜릿하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모습 보고 싶어서 캐스팅을
이제 성사가 된 경우였고, 예, 그런 식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잘 붙는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캐릭터를 네. 딱 이 배우랑 잘 붙일 수 있어. 예. 라고 하는 이게 자신감이라면 자신감일 것이고 예. 확신이라면 확신일 것이고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배우를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예, 그렇죠. 배우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확신이라는 게 다른 사람은 어떨 때 확신을 가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좋으면은 그게 확신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이 이거를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이럴까 어떨까 저럴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그럼 재밌겠지? 그게 확신인 거죠. 예.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배우 얘기하면서 사실 비밀은 없다 해서 김주혁 씨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김주혁 씨가 많은 작품들을 했지만 네. 아마 대표작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 중에 반드시 비밀은 없다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되게 각별하게 기억에 남으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비밀은 없다를 만들 때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캐릭터가 주혁 씨 캐릭터였어요. 이 사람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클라이막스로 갔을 때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는 가장 큰 짐을 지고 있는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쌓아갈까, 티 안 내게 어떻게 쌓아갈까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주혁 씨가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정말. 너무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영화 나중에 개봉하고 나서 언젠가 주혁 씨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주혁 씨가 빨리 다음 시나리오 쓰라고 다음 거 같이 해야지라고 해줄 때 너무 기분을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조마조마했어요. 이 배우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런 불안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가셨을 때 굉장히 많이 슬펐어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네. 김주혁 씨도 있지만 남주혁 씨도 있잖아요. 네. 제가 보건교사 아는 형을 보다가 정말 이경미 감독님 남주혁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런 남자 캐릭터를 물론 이제 정철환 작가님이 원작에 있는 인물이기는 한데 그 인물이 글로 볼 때보다 훨씬 더 말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정유미 씨도 마찬가지고 남주혁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배우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남주혁 배우를 좋아했거든요. 그 캐스팅을 하기 전에 그 배우에게 이미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소설에서는 나이가 많은 남자 설정인데 젊은 남자로 하게 된 것도 제가 그 배우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죠, 오로지. 저는 그러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 배우를 생각했냐,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늘 배우를 제일 늦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붙는다는 느낌이라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쓰시면서는 얼굴이 없이 쓰시는 거예요? 네, 얼굴 없어요. 얼굴 없고 나중에 다 그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고 투자가 통과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리스트 이 나이 때 뭐 예를 들면 주인공이 40대 여자다. 그럼 40대 여자 배우를 에 맞는 이제 리스트를 보고 이제 그때부터 상상하기 시작해요. 그래, 전 제일 늦게 생각해요, 배우를.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유명한 배우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경미 감독님 작품들을 통틀어서 저는 진짜 이 한국 영화와 시리즈에서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특히나 10대 여성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은
달리 없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예를 들면 보통은 이런 여고생들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고 네. 다른 인물들을 설명하는 어떤 배경적인 장치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우울하기만 하다든가 아니면은 귀엽게만 군다든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단편적인 모습만 비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저도 그런 뭐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여중 여고 다니면서 저 자신이나 다른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낙엽이 굴러만 가도 까르르 웃었던 건 사실이고 네. 정말 그 왜 웃었지? 그러니까 숨이 넘어가서 막 선생님한테 혼나가면서도 웃음을 못 그치던 맞아요. 그건 분명히 있었는데 동시에 되게 이상하고 네. 어둡고 네. 그리고 뭔가 뭐 조금만 당하면 막 복수심에 불타고 네. 막 다 죽이고 싶고 네. 막 이런 게 다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여학생들이 때로 나오는 영화는 감독님 영화들인 거예요. 네. 이게 보건교사 안은영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들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진행시키잖아요. 네. 제 영화 안에 10대 친구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겪었던 10대의 기억과 제가 다른 영화에서 묘사되는 10대들의 모습에서 보면서 느끼는 괴리감에서 오는 답답함? 그런 것들이 좀 더 과장되게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영화를 통해서 인물들이. 근데 저는 미화되는 것이 조금 불편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도 있어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좀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인물들을 그런 10대들을 그리면서 제가 좀 자유로움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쾌감도 느끼고 자유로움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들마다 있는 예. 장면들 중에 하나가 무슨 이제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무슨 일인가를 벌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학생 중에 한 명, 되게 중요한 학생 중에 한 명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약간의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여자애들이 서너 명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얘네 뭐야? 약간 이런 얼굴로 지나가는 장면이 꼭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게 예. 밑송당무에도 있고 예, 이제 예. 비는 없다에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보건교사 안은영에서는 남주혁 씨를 두고 예. 지나다니는 이제 여자 학생들의 얼굴이 그럴 때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불퉁맞고 약간 무관심하고 하지만 뭔지 궁금은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항상 있어서 그런 표정들 되게 살아있는 표정 그리고 그렇게 누구의 신경도 쓰지 않고 있을 때 나오는 것 같은 표정들을 되게 잘 잡아내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10대들의 캐릭터를 설정을 하실 때 이런 거는 피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든가라는 상이 있나요? 그냥 너무 예쁘장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0대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많이 조언을 구해요, 배우들한테. 왜냐하면 그 배우들이 제일 그쵸. 잘 아는 세계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밀은 없다에서 그 여자의 2명 중에 한 명이 왕따 당하면서 뭐 이렇게 사물함에 손을 넣는데 애들이 커터칼을 심은 장면이 피가 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너무 잔인하다.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기도 하고 프리 때도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실제 그 캐스팅됐던 배우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사례 중에 하나였고 괴롭힘 사례 중에 그런 게 있었던 네,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사례는 그거보다 더 끔찍했어요. 그걸 제가 순화시켜서 묘사한 게 영화에서 표현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현실은 훨씬 더 잔인하죠, 사실은. 예, 그런 식으로 제가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썼을 때 그 왕따 당하는 장면은 굉장히 클리셰하고 지루했어요. 예, 근데 실제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의 생존자들을 통해서 듣는 생생한 체험담은 그건 제가 제 머릿속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부분들이었죠. 그렇네요. 예. 그럼 그리고 ADR 같은 거 할 때도 예를 들면 보건교사 안은영의
단역들 중에서도 고정 단역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교 이야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고정 단역 친구들은 후반 녹음할 때도 와서 같이 녹음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대사 애드립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을 받죠. 니네 실제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니네 실제로 이런 말을 쓰니? 라든지 이런 맞아, 상황일 때 맞아. 너네들 무슨 말을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죠. 예. 그래서 그때 그 보건교사 안은영 공개된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이 드라마에서 이 시리즈에서는 담탱이란 말 안 써서 너무 좋다고. 네네네.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것도 제가 그거를 알고 한 게 아니라 저희 스크립터랑 누구랑 또 우리 스태프들이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얘기해 줬어요. 감독님 이런 말 안 써요. 그래가지고 정말 안도했죠. 예. 네. 예. 근데 그게 실제로 나중에 본 사람들도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다 성인들이 이제 거기서 제작 주축을 되다 보니까 네네네. 실제 현장에서 네네. 그야말로 학교에서 네네. 아이들이 쓰는 말들과는 괴리가 있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고 네네. 그게 딴에는 이 네. 나이 든 사람들은 딴에는 쿨하게 야 요즘에 버카충이라는 말 뭔지 알아? 막 이러면서 근데 버카충이라는 말 이제 쓰지도 않고 그런 말 누가 썼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예. 그게 무슨 굉장히 유행에 빠른 뭘 예. 쓰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그냥 평소에 하던 말들을 잘 담아내는 것이 네. 가장 요즘 트렌드에 맞을 수 있다라는 예. 사례가 된 것 같아서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스태프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네. 저희가 담탱을 들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네. 네. 저 추가로 그거 궁금해요. 감독님 10대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요? 저 10대 때, 내가 진짜 배신감을 당한 일이 있어. 내가 회사 다니다가 영상원 입학 원서를 내려면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떼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뗐는데 나는 우리 담임이 날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이 준법정신 결여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너무해. 예. 나 이뻐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그런 학생이었어요. 좀,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방과 후에 학교 복도에서 말뚝박기 놀이를 해서 따귀를 맞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예. 여자애들이 말뚝박기 한다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지각을 했는데,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막 감아가지고 엄마한테 먹큐럼 여기 떨어뜨리려고 막 이래서 이게 이제 선생님 다쳤어요 이런 거였는데 이게 누가 봐도 장난이잖아요. 근데 그냥 약간 뭐라 그러지 좀 선생님 놀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다쳤어요 뭐 이런다든지 뭐 너무 크게 웃어서 불려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난꾸러기 느낌을 받는데 되게 장난꾸러기는 아니었는데 약간 반골 기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준법정신 결여 너무 엄청난 단어. 진짜. 무게가.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지 나한테? 근데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있었다는 게 그게 더 더 웃겨. 충격이에요. 그러니까요. 나 심지어 졸업하고도 찾아가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도 조마조마하셨겠네요. 얘 나중에. 모르나? 그 영화 만드시면서 네. 제일 신나시는 때가 언젠가요? 제일 신날 때요. 네. 제일 신나는 순간은 촬영 중에 너무 좋은 샷을 건졌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교사 안은영에서는 제가 지금 딱 기억이 나는 게 6부의 마지막 컷. 6부의 마지막 은영의 얼굴 트래깅 클로즈업 에 웃는 얼굴 이렇게 눈 이렇게 하면서 웃는 그 얼굴을 건졌을 때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컷을 너무너무 내가 난 이 장면 이 컷을 죽을 때까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컷을 건졌을 때 그때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마음에 드는 컷은 잘 때 그 컷을 계속 보면서 자기도 했어요. 비밀은 없다에서 결국 편집에서 빠진 컷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연홍이가
그 바바리 코트를 막 휘저기면서 밤 숲을 미친 사람처럼 헤매는 롱쇼트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결국은 그 편집에서 리듬이 뭐가 맞지 않아서 빼긴 했는데 제가 그것을 찍고 너무너무 그것을 좋아해서 진짜 매일 밤 그 컷을 계속 돌려보면서 잤어요. 그 정도로 예, 좋아했던 컷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좋아하셔도 안 쓰는 게 맞을 땐 안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놓는 게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완성된 작품에서 필요가 없으면 네네. 아무리 좋아해도 빼시는 거니까. 예, 그렇죠. 빼야죠. 예, 결국은 이게 이렇게 창작한다는 게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자기 표현 예. 그리고 좋은 거 잘 만든 거를 모아놓는 것 예. 같이 생각하는데 예. 실제로는 자기 표현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네. 받아들일지 수용자를 네. 염두에 두고 네, 다듬는 네. 과정이고 네. 다듬다 보면은 뭘 뺄까에 그렇죠. 되게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이제 정리를 잘 해야죠. 왜냐하면은 이 작품의 이유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연홍의 옷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그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그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에서 네. 연홍은 이제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실종 상태였고 영화 중반부 즈음에서는 아이가 죽은 채 발견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죽은 상태로 이제 딸을 발견하게 되는 때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 앞에 이제 실종되어서 심지어 남편은 선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쏟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자기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있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연홍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연예인들이 무슨 문제 있을 때는 항상 단색 옷을 입어야 된다든가 네, 네. 그런 식으로 어떤 보여지는 사람이 갖춰야 되는 옷차림. 네. 그 옷차림으로 자기의 지금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네.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홍 네. 같은 경우는 진짜 인상적인 게 나중에 이제 이 영화 중반부가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뭔가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복수를 하는 이 과정 중에 컬러풀한 원피스를 입고 네. 나온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의 네. 손예진 씨의 옷차림에 대해서 네.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네. 그 영화를 만들 때, 예를 들면은 어떻게 딸을 잃었는데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냐. 이게 끝까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빨간색 립스틱 색깔을 바꾸면 안 되냐라는 의견을 받기도 했어요. 네네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있는 관습을 막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하니까 주인공이 그것이 어느 정도 것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비호감이 된다는 것들을 이제 염려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들 때 이 사람이 비호감이면 어떡하지라는 것에 너무 휘둘리게 되면 캐릭터가 또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는 비호감의 선을 탈 수도 있는데 결국에 궁극의 영화가 끝났을 때 그래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사람이 있어. 라는 것이 전달이 된다면은 그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모습들은 그 사람 그 자체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미화시키거나 왜곡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연홍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건데 의상과 화장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제도권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게 이야기의 출발이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착실하게 그렇죠.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요. 아이가 없어졌는데도 유세 점퍼 맞아요. 입고 학교 가잖아요. 왜냐면은 남편 대통령 만들고 싶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아이가 없어지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고 가고 싶어 했던 목적이 흔들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그동안의 내 인생이 의미 없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따라왔던 그 제도권의 약속들을 이젠 나는 의미가 없어. 지킬 필요가 없어. 나는 누구의 신경도 쓰지 않겠어. 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상이고 헤어고 메이크업이죠.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네. 그 아이의 죽음 이전보다 이후가 더 화려해 보이는 맞아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여자가 점점 미친 상태로 갈수록 더 예뻐 보여요. 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예진 씨가. 네. 그래서 예. 정말 놀랍지 않은 사실이지만 예.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좋아하는 컷, 그 비밀은 없다에서도 네. 그 영화의 오프닝 컷 이렇게 예진 씨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안각으로 이렇게 훑는 그 컷을 찍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예쁘고 슬프고 예뻐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컷도 참 찍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잘되가 무엇이든이라고 하는 이 산문집의 경우는 네. 완전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 사랑, 일, 결혼 여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 사람한테는 왜 웃긴 일만 벌어지는가?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웃긴 일만 벌어지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시트콤 같은 그런 에세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긴 얘기가 나오는데 읽다가 이 감독님이 대사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찰지게 잘 적혀 있는 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이걸 딱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가. 항상 왜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거나 글 쓰는 작업하는 사람들은 메모 같은 걸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통 열심히 하시는 편인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잘돼가 무엇이든 에세이는 애초에 쓸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졌으면 해서 좀 비문인 줄 알면서도 비문을 이용하면서 문장들을 좀 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와 우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땐 대화를 나눌 땐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더 가까이서 말을 거는 느낌처럼 느껴지기를 원해서 좀 비문을 의도적으로 써가면서 썼고 그다음에 대사 같은 경우도 일부러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상황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그림이 쉽게 그려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지문을 마치 그 시나리오에 지문 쓰듯이 시나리오에 대사 주고받는 것처럼 이제 좀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죠. 마치 제가 어떤 시퀀스를 만드는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일부러 좀 썼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되게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비문인데 이 비문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게 되게 이슈였어요. 예. 그랬고 그다음에 메모를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많이는 못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에세이가 한 15년 동안 그냥 썼던 끄적였던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쓴 것들을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양이 별로 많지 않아요. 15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냥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한 메모로 무언가로 이용하겠다, 뭐 영화에 이용하겠다라던가 나중에 책을 이런 목적성이 없이 그냥 지루하고 심심하고 지루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신경질 날 때도 있고 그럴 때 그냥 약간 배설하는 느낌으로 적었던 것들이 이제 좀 다듬어져서 나온 거예요.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빠졌어요. 예, 그때는 그러니까 에세이 내기 전 지난 15년은
하고 싶은 뭔가를 하고 싶은 열정은 굉장히 많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정확히 나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미래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답답함들이 이렇게 어떤 유머로 승화시켜서 나왔는데, 이제 저는 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조금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어떤 작전을 짜야 되는지를 이제는 좀 알게 됐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막연한 답답함은 좀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잘돼가 무엇이든 같이 썼던 그 기획하신 분하고 편집해 주신 분하고 밥 먹으면서도 그 얘기 나눴는데, 이거는 또다시 이런 거는 못 쓸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는 나눴었어요. 예. 엄청 아쉬운 얘기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영화를 찍을 때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영화를 찍을 때까지의 시간하고 두 번째 영화를 찍을 때까지의 시간하고 달랐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막연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밑송당무 이전과 이후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지금은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진 않나요. 근데 고민의 내용은 좀 달랐지만 막막함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밑송당무 이후에는 거기에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내 첫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더해지는 게 있었는데, 두 시즌을 가지고 뭐가 더 막막했을까를 비교하려면은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격이 다를 뿐이지.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 막막함이 해소된 건 아니지만 늘 작품을 만들고 나면은 되게 초조해요. 다시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는 불안은 그 이유가 더 초조해요. 그게 되게 이상한데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늘 다른 감독님들은 어떤지, 아니야, 그래도 어떤 감독님들은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막 미래가 막 한 10년 쫙 계획돼 있고 막 이런 분들도 있던데, 저는 왠지 이렇게 하루살이 사는 기분이에요. 뭘 만들고 나면은 이 작품으로 인해서 나의 미래가 끝나는 건 아닌지라는 이런 걱정이 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어떤 휴지기가 저는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막막함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달라진 것은, 조금 편안해지는 것은 막막함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다 의미 없다라는 자세로 그냥 그리고 조금 더 순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내 열정과 내 혈기랑 이런 걸로 무엇이든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는 치기어림이 되게 강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또 신선하고 특별한 것도 있긴 했는데, 그것이 주는 고통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는 내 마음과 내 열정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고, 그리고 순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순리를 타고 넘는 것을 타고 넘어야 된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굉장히 막막한 게 왔을 때도 그 무게감을 예전처럼 거대하게 느끼지는 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순리를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다는 것 같은 노하우가
나한테 좋은 것들이 생길 거라는 기대를 내가 잃지 않아야 네.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참 라이프 파이를 가끔 생각해요. 네. 이게 진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버티거든요. 네. 근데 희망을 잃는 순간 그것이 진정한 절망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는 과정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떤 희망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거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어떨 때는 그것을 억지로 만드는 내 스스로가 슬플 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근데 진정한 우리가 살면서 정말 희망이, 무언가를 잡을 희망이 없는 순간은 이제 죽음 앞이 아닐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계속 뭔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제 비밀은 없다를 어쨌든 되게 여러 번 다시 보게 됐는데, 이제 볼 때마다 어쨌든 전에 볼 때보다 계속 더 좋아지는 영화 중에 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럼 왜 그렇게 처음에는 비밀은 없다에 대해서 낯설다라는 식의 반응이 많았을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게 점점 더 좋은 반응으로 선회하게 되었을 때 왜 초반에는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를테면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다는 거, 혹은 네. 기대치가 높은 것도 있지만 네. 특정하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스 홍당무 같은 것에 네, 네. 좀 더 대중적인 버전이라든가, 네, 네. 아니면 거기서 조금 다른 무엇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다음 작품에서 모험을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또 와중에 감독님은 완전 다르게 네. 전혀 비슷하지도 않게 네, 네. 두 번째 작품이 나왔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왜 그런 뭐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들도 그렇고 잘된 전작이 있으면 다음 영화는 그거에 좀 더 대중적인 버전 같은 네. 식으로 기대하는 게 주변에서 많았을 텐데, 네, 네, 네. 예, 그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기획하시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미송당무 만들고 나서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코미디 해라. 네, 다음 그러니까. 작품 코미디 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싫었어요. 왜냐면 코미디 했는데 또 하면 좀 지루하니까, 저도 만들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코미디 해봤으니까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스릴러 해야지라고 장르를 먼저 정했어요. 장르를 먼저 정하고 다음 작품 스릴러 해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스릴러 영화랑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보고 읽고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쓰는 시간이 길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 시간 동안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변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작품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미송당무 다음 작품으로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니까 저의 그 지난 7, 8년의 저의 변화를 아무도 조금도 힌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저에게는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변하게 된 과정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는 성격적인 건데, 저는 좀 지루함을 빨리 느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송당무를 제가 2년 시나리오 썼는데 2년 동안 온 일생을, 2년의 내 인생을 웃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투자를 했는데, 또 그 다음 인생도 그렇게 웃기겠다는 일념으로 투자하기엔 너무 내 인생이 지루했어요.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창작자의 작품을 볼 때 수용자가 고맥락 상태에 있는 게 안 좋구나에 정말 살아있는 사례가 비밀은 없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맥락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전작이 어떤 것이었고, 뭐 어떤 식의 작품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식의 맥락을 자기 혼자 쌓아놓고 그걸 기대하고 극장에 가는 사람하고, 그냥 지금 나오는 영화를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고, 이게 일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좀 안 좋은 그런 오류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비밀은 없다 때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대에 계속 부응하면서 뭔가를 뭐 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대에 계속 부응하려고 뭔가를 하다 보면 나의 세계는 그 안에 계속 갇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세계를 계속 넓히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에너지가 반작용이 크면 클수록 내가 그 이전에 내 모습을 기대하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네. 따라볼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그건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고 길게 보고 언젠가 이제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이 되면 그게 이제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시려면 작품을 많이 해야 빨리빨리 되잖아요. 네, 많이 하셔야 된다는 네.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왜 혹시 예산 제약이 없다면 네. 그리고 그 예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회수해야 된다는 압박도 없다면 네네. 게다가 배우 캐스팅 같은 것도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예. 어떤 영화 혹시 뭐 어떤 이야기 어떤 장르 뭐 이런 거 한번 그러니까 그런 제약이 없다면 이런 거 해보고 싶어라는 게 있으실까요? 근데 아마 이 얘기는 많은 감독님들이 공감하실 텐데 어느 영화나 예산은 늘 부족해요. 어느 영화나. 예. 그렇더라고요. 네, 100억이 넘는 영화도 맞아.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울어요. 그래서 예산이 풍족한 영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고, 네. 그래서 예산이 풍족하다면이라는 전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다음에 어떤 장르를 도전해보고 싶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SF 요즘 대세인 SF 그다음에 호러 쪽 이제 해야죠. 이제 그쪽으로 좀 해보려고요. 예. 그런데요. 심지어 이미 히어로물도 하셨잖아요. 예. 슈퍼히어로물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네요. 예. 독창적인 이야기라는 것과 대중적인 파급력이 있는 이야기 사이의 갈등이라는 건 예. 이제 창작자들에게 항상 있는 고민일 것 같아요. 어디까지는 이제 요즘 트렌드라고 하는 거를 나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디부터는 나도 내 세계라는 걸 지키고 혹은 더 깊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갈등이 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서 감독님이 중심을 잡으시는 혹은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삼는 기준은 내가 재미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적어도 내가 재미있어야 다른 사람을 재밌게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재밌어 하니까 너가 이거를 해야 돼. 이거는 저는 좀 약간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이걸 재밌어 한다고 그러면 나도 이거 해야겠네라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하면은 누가 재밌을까? 일단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는 내 의지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늘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싶어요. 그거는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뭘 만드는 사람들은. 근데 그것은 늘 가지고 가는 제 욕망이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내가 재미있다라는 교집합이 없이는 저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다음 작품은 언제 정도 예상하세요? 다음 작품이요? 지금 하나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제 바람은 지금 쓰는 거를 내년에는 촬영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다음 작품이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다음 작품을 무엇을 계약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근데 지금 바람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내년에 촬영하는 게 제일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다음 영화를 보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저도 늘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남들 기대에 부응하려고 살지는 말아야겠다. 내가 재밌어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먼저고 사람들의 리액션을 생각하는 건 그 다음이다. 하물며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화 감독도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든다는데 저도 뭐 이렇게 살아봐도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매번 이렇게 저 혼자 얘기하니까 여러분 생각이 궁금할 때가 많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빅리틀 라이프 14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